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수요 맞춤별 교육자료 활용법 강의를 맡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의 박선희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점심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오후 세션들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읽기 자료를 활용하는 거, 세종학당에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읽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읽기 어떠세요? 읽기 가르치기 즐거우신가요? 학생들은 읽기를 즐거워합니까? 어떠세요? 좀 낯설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막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읽기를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읽기를 잘하는 거가 외국어 습득에서 중요할까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어 습득, 한국어 습득에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문법일까? 어휘일까? 말하기를 잘하는 게 한국어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읽기가 중요합니다. 어제 리아라고 어제 토크쇼에 왔던 우리 세종학당 학습자가 있었죠. 리아 씨도 이야기했었는데 한국어를 잘 배우는 꿀팁이 읽기 잘하는 거다, 쓰기 잘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꿀팁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읽기가 제2언어 습득,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제2언어로서 습득할 때 중요한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저 학생 똑똑하니까 한국어 금방 잘 배울 거다, 이렇게 쉽게들 이야기하시죠. 근데 똑똑한 거, 일반적인 지능이 높은 것과 그 다음에 문해력이라고 하는 읽고 쓰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 학습자가, 둘 중에서 어느 쪽 학습자가 더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보통 우린 쉽게 똑똑한 학생, 일반 지능이 높은 학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모어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일반 지능이 높은 학생보다도 최종적으로 목표 언어를 습득하는 수준이 더 높았고, 심지어는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잘 습득할 수 있는 언어 적성과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읽기를 잘하게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쓰기를 잘하게 하는 것이 한국어 습득, 그리고 학습자가 다음에 배울 수 있는 제3언어, 그 다음에 또 배우게 되는 학습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읽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짚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도 알겠고 또 읽기가 꿀팁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듣기도 했는데, 그런데 읽기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자료 잠깐 보실까요? 네, 왜 갑자기 영어냐? 이제 이러셨을 텐데 이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영어가 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가득 찬 텍스트를 받으면 이렇게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뭐부터 봐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첫 번째 단어부터 하나씩 연필 들고 읽을까? 하이라이트를 들고 읽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학습자들이 한국어 읽기 자료,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자료를 보게 됐을 때 매번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막막함,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막막함이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맞닥뜨린 이런 당황스러움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핏 봐서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네, 대피소가 있습니다. 대피소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피하는 거, 대피와 관련된가 보다 라는 내용에 대한 추측을 시작하게 되고, 더불어서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Civil Defense Da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랬다가도 선생님들께서 혹시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시다면 한국은 전쟁이 있었던 나라고 또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 급하게 피해야 되는 상황을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연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훈련을 하지요. 그건가 보다. 시빌 디펜스 데이가 그건가 보다. 이제 이러면서 추측을 하시게 되면 이 텍스트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하나씩 읽을 만한 마음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보실 것은 낯선 읽기, 수준이 꽤 높은 것 같은 저 읽기, 이거 막막한데요. 만약에 배경 지식이 활성화된다면,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이 텍스트가 뭐에 대한 거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준다면 훨씬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이해도도 높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읽기를 학습자들에게 편안하게 제공하는 거, 그리고 좋은 학습 기회로 만드는 거,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어휘도 어렵고 문법도 내 수준보다 위에 있고 또 한국의 문화와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또 텍스트의 유형이라는 게 있으면은요, 이런 장르, 이런 유형의 텍스트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앞부분 조금 읽다가 파악이 안 되면 뒤쪽 가서 한번 읽어볼까? 이런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학습자들은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이거는 전략으로 수렴이 되죠. 내가 받아든 이 텍스트, 이 읽기 자료를 어떤 식으로 읽을 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잘해볼 건가, 전략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세종학당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읽기 교재에 있는 자료들 활용해서 어떻게 해볼까,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기에 필요한 어휘 문법의 제시, 또 지식의 활성화, 또 텍스트의 유형과 구조에 대한 지식, 읽기 전략과 관련된 내용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어휘와 문법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입니다. 먼저요, 어휘와 문법 어느 정도로 다뤄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토픽에서 숙달도 기준으로 봤을 때 1급부터 6급까지 1급에서 735개 정도의 목표 어휘로 시작해서 6급에 이르면 2580개 정도가 됩니다. 정말 많은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문법은 이제 점점점 증가하다 5, 6급 가서는 이제 특수 목적, 학문 목적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수준이 조금 문법은 떨어지게 되죠. 숫자가요. 그래서 어휘가 꽤 증가하는구나. 학습자들이 읽기에서 어렵게 되는 건 어휘가 꽤 크겠구나. 늘 느끼셨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휘는 읽기 능력의 기반이 되고 어휘력이 읽기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보통 사람이 읽기를 읽을 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어휘의 분량, 어휘의 점유율, 텍스트에서 내가 어느 정도 어휘를 알고 있어야 읽다가 중단 안 하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보셨어요? 네, 예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0%? 80%?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98%. 네, 학습자들한테 어마어마한 텍스트 점유율이 있어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읽기 자료를 받을 때마다 식겁하는 거죠. 깜짝깜짝 놀래고 이거 당황스럽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편안하게 접근하게 해줄까? 어떻게 학습의 기회로 만들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휘와 문법에 대한 제시,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많이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실물이나 그림, 또 몸짓 같은 것을 활용하시죠. 이 자료들이 세종학당에 꽤 찬찬하게 그리고 매우 풍부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세종학당 자료 많이 쓰셨나요? 많이 쓰고 계세요. 참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것들 짚어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어려울 때 또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주석, 설명을 달아주는 것인데요. 한국어로 달아줄 수도 있고 학습자의 모어가 동일한 언어권, 동일한 문화권의 학습자들이 있다면은 학습자의 모어, L1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다국적 학습자들이 모여있는 맥락에서라면은 그래도 좀 접근이 공통적으로 쉬운 영어 같은 것을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비슷한 말을 통해서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높여주죠. 이게 이런 의미면 알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예문을 통해서 예문에 있는 맥락을 통해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텍스트에 대한 조정 또는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가공, 이러면 되게 낯설지만 수업 시간에 이제 읽다가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쉬운 말로 바꿔주시거나 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텍스트에 대한 조정 또는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원자료를 줬을 때, 원래 있었던 실제 자료를 줬을 때 매우 부담스럽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에 따라서 학습자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고 학습 기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화인데요. 원래 있던 원자료에서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이걸 날려버립니다. 없애거나 아니면 쉬운 걸로 바꾸는 거, 이게 단순화의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상세화라고 해서 elaboration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추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텍스트의 길이는 길어질 수도 있고 아까 했던 말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중복이 되기도 하고 잉여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조금 쉬운 표현으로 그 앞쪽에 설명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접근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향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주석 제공의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세종학당 한국어 일기 자료의 일부입니다. 본격적인 읽어보기에 가기 전에 주석을 제공했는데 사례를 보시면 한국어 단어가 있고 그것을 조금 쉬운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들어서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또 오른쪽에 읽기에 보면은 왼쪽 날개 부분에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의 목록을 제공해서 주목하도록 하고 읽어보도록 하고 예습을 해보도록 하고 읽고 나서 다 함께 점검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읽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자들의 모어 배경이 동일할 경우에 학습자들의 모어로 주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일부 이렇게 조정하셔서 쓰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온라인 교재인데요.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등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읽기 교재로 이제 새로 구성이 된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휘들에 대한 태국어 주석이 달려 있고 이게 그 무더운 날씨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호의주의보, 그 다음에 폭염주의보 같은 어휘들은 추가 설명을 제공해서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호의주의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폭염주의보라는 거를 내리게 되는지 설명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독특함이 있는 것들은 별도의 설명을 제공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텍스트에 대한 조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은 세종학당 한국어 일기에 있는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 보라색 내용에 있는데요. 이쪽이 저는 더 잘 보여서 이거 보고 읽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말한 수상소감에서 1인치 장벽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수많은 1인치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인데요. 어떠세요? 허걱 이러면서 방증 어떡하지? 회자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학습자들에게 이해를 높이게 하려면 단순화 방향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단순화할까요? 어려운 거 없애고 쉬운 거로 내리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잠깐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노란색들이 아마 타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거. 네, 수상소감이라는 거를요 없애버렸습니다. 말 한으로 그냥 가요.
그러면은 어렵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휙 읽을 수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는 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문과 방송을 로 바꿨습니다. 학습자들이 익숙할 만한 수준 낮은 걸로 바꿔서 예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단순화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회자되고 있다라는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되고 있다 정도로 내렸고, 그 다음에 방증이기도 하다라는 자료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도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도는 높아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학습자들이 읽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뭘까요? 체에다 걸려버렸기 때문에 내용을 위해서 다른 걸 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학습자들이 수상소감, 언론 매체, 회자, 방증과 같은 입력 자료라고 하죠. 학습자들에게 언어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한번 학습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건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상세화입니다. 이 텍스트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말고 있는 대로 놓고서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해도, 접근성을 높이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선생님들. 어떻게 할까? 시상식 수상소감 이거를 상을 받고 말하다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위쪽에 노란색이 그대로 있고 노란색의 단어들이 그대로 있고 하나씩이 추가되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잉여성, 중복성이 생겼지만 읽는 데는 무리가 없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론 매체를 신문, 방송과 같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러면 앞쪽에 하나 끼워 넣은 걸로 뒤쪽 거가 자연스럽게 읽히고, 회자도 여러 사람들의 화제로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다 넣으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가공과 조정을 하는 것이 텍스트 상세화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세종학당 자료들이 내 학습자들한테 조금 어려운데 이거 써보고 싶다 일 때 가져다가 이런 조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 가능하고요. 아니면 학습자들이랑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여기서 요거 하나 넣어가지고 설명하면 읽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세의 또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반이어 같은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에 대한 정의를 할 때 패스트푸드와 달리 같은 빨간 부분을 넣어서 달리, 다른 거니까 그 반대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가구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요,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구가 이렇게 통용이 되는 상위어가 되죠. 그럼 그거의 예시들 앞쪽에다 쓱 집어넣는 걸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반복 설명을 추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섣달 금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날은 집에 남은 음식이 없도록 다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저녁에 남은 밥과 반찬을 모두 넣고 비빈 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라는 거를 다른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하나 추가해서 잉여성, 중복성을 늘려서 그래 그랬겠군 이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조정들을 이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브로셔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는 그 누리세종학당에도 이제 있고, 세종학당재단의 사업마당 한국어 교육 지원 그리고 한국어 문화 교육 자료에 가면요,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제 필요한 거를 보실 수도 있는데, 또는 자료들, 이런 실물 자료들,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으실 수 있는 거를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세종학당에 가서 보시면은 상단에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한국문화학습 그리고 교육 참여 한국 정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료들은 학습 또는 이제 교육 쪽으로 가서 보시면 자료들 보실 수 있고, 밑에다가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수업 보조 자료에서 이미지에 가시면 지도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다운로드 그냥 받아서 쓰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사건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사물에 대한 것들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 거 볼 수 있고, 선생님들 어쩐지가 텍스트에 있어요. 어쩐지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쩐지.
어쩐지를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어쩐지에 대한 정의는 보시면은 어찌된 까닭인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까닭인지 이거를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맥락이 필요한데요. 이 맥락에 대한 것을 4컷짜리 만화로 제공을 해서 학습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찌된 까닭인지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그럴 때 한마디 쓱 집어넣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4컷짜리 화자, 청자, 시간, 장소, 어떤 주제라는 게 들어가 있는 만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 갖다 쓰시면은 이제 부사어라든지 설명하기 조금 까다롭고 복잡한 것들 잘 쓰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하단에 어쩐지가 있고요. 그 주변을 보시면은 속담들, 격언들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자료에 수업 보조 자료에 이미지에서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엉덩이가 무겁다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구두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림 한 장의 영향력이 큽니다. 공부하는 맥락에서 집중 오랫동안 열심히 뭐를 해야 되는 맥락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거구나. 오래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구나 라는 게 그림 한 장으로 다 표현이 되는데요.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카드 뉴스 항목에 가면은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으니까 가서 쉽게 가져다 쓰시면 되고, 이 카드 뉴스 쪽에 이 설명들이 제공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영어로도 있고 중국어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권 학습자들 대상으로 하실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정말 무궁무진하다, 정말 많이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요. 종종 학습자들 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 학습자들은 우리 반은 대부분 아는데 한 학습자는 이게 구멍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못하거나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습자를 위해서 10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수업 시간 정말 귀하고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빈 항목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선생님이 교수를 수업 시간 전체를 다 쓰시기보다는 나중에 요거 자료 한번 가서 봐라고 하나 메일을 하나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안내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자료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 보지는 않겠지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수업 보조 자료에 비디오에 상당히 다양한 문법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혹시 자료 찾다가 세종학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용법편 보셨습니까? 책 잘 쓰고 계세요? 네, 유용하게 쓰고 계십니까? 네, 책의 편에 가면은 한국어과 관련된 한국어학 책이고요. 요거는 문법 항목별로 있는데요. 이 책의 장점은 수업 시간에 그냥 쓱 가지고 가서 더 추가 설명할 수 있는 예문들이 매우 학습자들 수준에 맞춰서 있다는 것인데요. 이 자료를 이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의 약간의 약점은 뭐냐면은 항목들이 선수학습한 거가 있고 그 다음 항목 목표 항목이 됐을 때 두 개가 의미가 약간 유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서하고 으니까, 네, 어하고 더라, 이제 이러면 학습자들이 질문 나오잖아요. 선생님, 어서하고 으니까, 오늘 으니까 배웠는데 저번에 배운 어서랑 어떻게 차이 나요?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의문법 항목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교육과정 이렇게 보시고 요 자료에 있는 요 문법 항목 요거는 옛날에 배운 건데 직전에 배운 거랑 비교해서 학생들이 질문 나오겠는데 라는 걸 예상하신다면 가서 보실 수 있는 자료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 학습센터입니다. 여기 가셔서 항목을 치시면 아마 요것도 써보셨을 것 같은데 유사문법, 유의문법 항목으로 2개를 비교 대조해 놓은 것이 있어서 예문 몇 개만 사전에 적어 가시면, 그러면 예문 통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예문 몇 개 준비하셨다가 이게 문법 항목이 이렇게 차이 나요. 평서문, 여기 명령문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시제 형태에서 쓸 수 없어요. 이런 것들 예문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한국 문화와 세상 지식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 세종학당 재단에서 있었던 민방위 훈련에 대한 텍스트가 영어로 봤을 때 허걱 이랬는데요. 대피소가 뜨고 그다음 민방위 훈련 그러고 나니까 편안해졌잖아요. 그렇게 한국 문화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활성화한다면 텍스트의 접근도를 매우 높일 수 있죠. 그거 어떻게 할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한 가지 개념적으로 확인하고 갈 것은 텍스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상향식 읽기, 하향식 읽기, 상호작용식 읽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는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가끔 상향식과 하향식이 헷갈리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텍스트인데요. 학습자들이 손에 쥐게 되는 읽기 자료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아까 영어로 된 자료 보셨을 때, 그리고 저도 대부분의 영어 자료를 볼 때 읽고서 한 단어부터 보거든요. 그 다음 구 읽고, 절 읽고, 문장 하나 읽고, 문장 하나씩 읽어가는 거는 텍스트에 있는 쬐끄만 것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텍스트 전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상향식 읽기라고 하고요. 부분에서부터 전체로 접근하는, 그렇게 의미를 추출해내는 게 상향식 읽기입니다. 대부분의 전략이 없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계획을 못 가진다면 보통은 연필 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하향식 읽기라는 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바깥에 이제 손에 들고 있는 독자가 있습니다. 학습자가 있습니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이 텍스트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지식이 있다거나 관련된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이 텍스트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의미를 뽑아내는 게 훨씬 쉽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향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로부터 이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한국어 신문 볼 때, 잡지 볼 때, 혹은 전공 서적 보면서 한국 문화, 한국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제목도 보지만 내용 먼저 찾았다가 앞쪽에 있었던 거 이거구나 왔다 갔다 하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상향식, 하향식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상호작용식 읽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세종학당에서 있었던 민방위 훈련 텍스트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정말 이전 지식, 경험, 맥락 이거 활성화하는 거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을 텐데요. 그거가 배경지식 또는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키마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는 개인이 읽기 전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굳이 이걸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자면 하나는 형식 스키마, 하나는 내용 스키마인데요. 읽기 텍스트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용 스키마는 내용과 주제에 관련된 그런 지식입니다. 형식은 구조이죠, 체계죠. 그래서 이 읽기 텍스트는 이런 장르적 속성이 있어. 이런 유형의 글이야. 그러니까 앞쪽에, 뒤쪽에, 중간 부분에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글의 구조, 체계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형식 스키마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나 뒤에서부터 읽을 거야. 이거 한번 휘리륵 본 다음에 다시 와야지.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텍스트 타입, 텍스트 유형을 보여주고 그것의 구조가 뭐다라는 걸 교육해야지 라는 거가 매우 나와 거리가 있는 것도 같고 교재에 이렇게 그냥 띡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사실은 요거를 인식하고서 학습자들이 주목하도록 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가 학습자들의 읽기에 전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수 절차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내용 스키마가 있으면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격려가 되는지. 그래서 스키마를 잘 활성화하는 게 읽기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거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제 출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키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안된 바가 있는데요.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을 의미망을 통해서 구성해 보거나 질문을 던져서 생각해 보도록 하거나 미리 보기를 통해서 텍스트의 일부분이나 휘리릭 읽으면서 이거 어떤 내용이야? 이런 주제인가 보다.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림과 제목을 제시해서 글 내용에 대한 예측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걸 해볼 수도 있어요. 학습자들이 내용 그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낯선 거, 조선시대 이야기, 정말 처음 듣는 작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작가에 대한 설명이나 배경이나 이런 설명이 정말 적절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의미망 구성하기는 이런 방사형으로 관련된 어휘들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질문하기입니다. 이거가 아까 제가 잠깐 보였던 온라인 교재인데요. 여기 URL 들어가시면 그냥 지금도 접근하실 수 있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질문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진을 보고 이 표현들의 공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사진을 보고 각 지역의 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데요. 이걸 도비라라고도 하죠. 책을 딱 펼쳤을 때 두 쪽으로 쫙 펼쳐지면서 단원 제목이 있고 학습 목표가 있고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게 있고 질문 2-3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읽기 자료들에서 특히나. 그리고 언어 기술이랑 언어 지식이 통합된 의사소통 목적의 일반 교재들에서도 이 도비라 페이지가 반복이 되는데, 이 페이지가 왜 이렇게 반복되나 싶으셨겠죠. 이제 그렇군 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과 질문이 학습자들의 배경 지식 활성화, 스키마 활성화를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그럼 질문 2개는 뭐야? 하나만 하지 싶은데요. 2개의 구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주제라든지요, 단원이라든지 교재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첫 번째 질문은 앞에다 제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읽기 자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내 거 내놓는 겁니다. 학습자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내 경험들, 내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이 주제, 텍스트에 있는 주제와 나를 연결시키는 거가 이 도입에서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읽고 답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야지, 진도 빼야지가 아니라 읽기에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 말하기에 접근하는 자세는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거와 관련된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내 거를 끄집어내는 것부터 출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들도 보시고 이거 2개의 구조가 뭐야? 요거는 좀 바꾸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거는요, 휘리릭 보고서 이게 주제가 뭔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목을 없애요. 빈칸으로 비워두고서 학습자들 주고서 휘리릭 본 다음에 주제 한번 찾아봐, 제목 한번 찾아봐,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림, 예쁜 그림을 잘 찾아서 주는 거 필요한데요. 사진이 정말 매력적이고 이쁘죠. 무궁화인데요. 요거가 무궁화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사진을 잘 찾아가지고 넣는 거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시대 사적 기록을 어떻게 남겼는지, 조선시대 왕들의 행동, 말, 이걸 기록했던 조선왕조실록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습자들에게 조선시대 이러면 조선시대인데요. 그때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의 사적 기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매우 낯설죠.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읽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미 지나가서 멀다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은 그림으로 제공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들을 세종학당 한국어 읽기 자료에서 잘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 추측해 보는 거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활동들 해보는 거죠. 읽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읽기 그러면은 읽고 나서 세부 내용 파악, 아니면은 대략의 내용 파악, 아니면 빈칸에 단어 넣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학습자가
지금 이 시간 지나고 나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나중에 한국어로 된 자료를 봤을 때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내가 한국어 수업 시간에 전략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료들 내가 마음대로 잘 찾아서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런 훈련을 지금 수업 시간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약간 사담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정말 한국에 대해서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백인들로 가득 이렇게 구성이 된, 한국에 대해서 낯선 그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한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왔는데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 이래요. 그래서 나는 수업을 했는데 뭐가 고마웠을까 이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한글에 있는 그 체계성과 과학성이 너무 놀랍다. 이런 거를 한국어를 배우는 걸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나한테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읽기 수업은 이 시간에 어휘 문법을 확인하는 자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가 한국어로 정보를 찾고 했을 때 전략을 가지고서 즐겁게 정보를 찾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한국어를 통해서 읽는 거를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감동을 선생님들께서 읽기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를 저는 기대하고 또 희망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련 내용 설명하기인데요. 낯선 시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시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육사, 저항 시인이었죠. 민족운동을 하셨던 분의 시인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청포도가 잘 읽힐 겁니다. 네, 요거를 학습자들이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이라는 거가 좀 낯설고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그냥 하기보다는 왼쪽에 보시면은 이육사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가셔서, 홈페이지에 가셔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거나 또는 그 유튜브에 요즘 좋은 그 정보들, 사적 그 기록들이라든지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링크를 타고 가서 보여주는 거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누리세종학당에 또 이 많은 자료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에 대한 거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김치찌개를 포함한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것들, 여기 북바지 벽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큰 사이즈로 이렇게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 페이지로 출력을 해서 보여주실 만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비디오 자료들도 모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지 지역적인 특성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가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절, 여자절 이거를 시연을 많이 하셨겠죠, 몸짓으로. 네. 우리가 한복 입고 멋지게 가서 학습자들 앞에서 한국의 절이 이런 거예요 라고 보여주면 좋겠지만 한복 입기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절하기도 그렇고 이거가 이제 비디오 자료로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발음 자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문화카드에서 다양한 이런 한국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자료들 문화카드로 있으니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텍스트의 유형과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텍스트의 구조를 아는 거, 그리고 유형이 뭔지 파악하는 거, 이거가 전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형식 스키마 아까 봤습니다. 논설문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명문이 머릿말, 본문,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형식 스키마에 해당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형식 스키마에 대한 지식을 가진 독자가 이해도 훨씬 잘했다. 이거 짚어주는 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좀 더 조직된 글, 인과관계, 문제 해결, 비교와 같이 조직된 글을 더 잘 파악했다는 거죠. 이 구조에 대한 파악을 잘 하는 학습자가 읽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텍스트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까? 내가 이번 시간에 가르치는 이 텍스트가 어떤 유형이야? 라는 거에 대한 감을 좀 갖기 위해서 김중섭 외에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이 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유형들이 쫙 서너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라고 이름을 붙이기 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이런 유형의 텍스트야 라는 설명을 명시적으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보 전달 이해와 관련된 텍스트, 문학적 반응과 표현, 또 비판적 분석과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 그래서 이런 유형들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은 이 부류들이 유사한 유형을 갖게 되고 독특한 장르적 특성을 개별적으로 갖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감을 갖게 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꼬리표 붙이기 작업을 하시는 거로부터 출발이 되겠습니다. 텍스트의 구조인데요. 최상위 구조, 거시 구조, 미시 구조. 이게 뭐지? 또 이제 용어를 보면 좀 답답해질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론, 본론, 결론, 또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런 거가 최상위 구조입니다. 텍스트 전체를 놓고서 토막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중간, 끝, 그다음에 머릿말, 그 다음에 맺은말, 이렇게 전체 텍스트에 대해서 그 텍스트의 장르적 속성, 구조적 속성을 잘 드러내는 거가 이제 최상위 구조고요. 거시 구조는 한 단락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단락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인을 나타낸 단락이나 일련의 문장들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결과를 나타낸 문장들 간의 관계입니다. 학습자들이 만약에 원인을 봤다면 결과를 더 읽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요. 결과를 앞쪽에서 봤는데 원인이 뭐지? 라는 관심이 생겼다면 결과부터 찾고 원인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과 단락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가 유형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학습자들이 안다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읽을 수가 있겠죠. 미시 구조는 문장 단위입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의 문장 관계인데, 요거는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들, 연결어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들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담화 표지어와 표현 익히기인데요. 선생님들 담화 표지어 수업 시간에 많이 교수하실 텐데요. 담화 표지어 그럼 되게 딱딱하죠. 근데 담화 표지어를 쉽게 말하면 관광 갔을 때 깃발 들고 앞에 서서 가는 관광 가이드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이 반대로 가는 반대 의미인 거죠. 이쪽은 이제 예시를 말할 거예요 라는 깃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게 담화 표지어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글을 읽다가 담화 표지어를 먼저 찾기 시작한다면 단락과 단락들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 파악을 잘 할 수 있겠죠. 이 표지들에 익숙해지도록 교수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면 몇 개 예가 나오는구나, 첫째가 나왔으면 둘째, 셋째 가겠구나 라는 예측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부가적 어휘, 더불어, 게다가, 또 라고 하면 비슷한 거니까 스킵하고 그냥 지나갈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래서, 그러나 라는 거가 인과관계든 아니면은 조건이든 다양한 단락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의 구조 파악과 담화 표현, 담화 표지어를 익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재래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거는 여기에 2번 하고 3번 문제인데요. 뒤에서 잘 보이시겠죠?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줄었고 작은 시장들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그래서이니까 인과관계이겠고 어떻게 결과가 나와졌는지 인데요. 그래서 그 앞쪽에 재래시장의 손님이 줄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들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회가 변하면서 좋아하는 쇼핑 장소도 바뀌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 시작했고, 쇼핑 장소가 바뀌고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들을 파악하는 거가 결국 원인 결과 파악을 하는 이런 구조들을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내용 파악하는 거 했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2번과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서 보시면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제목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인 가구의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선생님께서 단락을 하나 정하시고 텍스트에 없더라도 거기에 빈칸을 하나 만드셔서 소제목 달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서 단락들과 단락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종학당 교재 또는 다른 보조자료들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습자들이 잘 활용을 해서 전략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런저런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목들을 찾아서 넣을 수도 있고, 아까와 비슷한 이처럼 이라는 걸로 시작한 이처럼이라는 게 아까 가이드가 이렇게 깃발 들고 앞에 간 것처럼 이처럼이라고 했으면 앞에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왔겠구나, 뭐에 대한 설명이 있었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읽기 전략 교육학입니다. 앞에서 보신 거가 사실은 다 전략들이었어요. 활동들이 의도한 바 읽기에 조금 더 배경 지식 활성화하는 거,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맥락을 적용하는 거, 추론해 보는 거, 여러 가지들 전략이었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전략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읽기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식적 선택 수단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요거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정보가 없는 거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을 갖다가 쓰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재정비해서 잘해보려고 계획 세우는 거, 이거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보고 이걸 네 개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긴 하는데요. 읽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먼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부터 보시면 좋을 텐데요. 상위 인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초인지 전략 아니면 메타인지 전략 이렇게도 하는데요. 초, 메타 이게 뭡니까? 위에 붕 떠가지고 보는 거죠. 읽고 있는 내가 이 읽기 자료를 잘 읽고 있는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관리, 조정, 평가하는 게 상위 인지 전략입니다. 성공적인 학습자들은 읽으면서 이 단어 뭐야, 이 문법은 뭐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단락이 3개니까 이거 관계와 구조가 있겠군, 내가 제목 한번 보고 나서 추측한 다음에 내용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와볼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상위 인지 전략이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학습자들은 훨씬 주도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 읽을 수 있겠죠. 여기에 목적 세우고 만약에 요거는 같이 협력해서 공부할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하는 게 상위인지 전략에 들어가고 평가하는 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독해 전략, 보상 읽기 전략이 있는데요. 인지 독해 전략은 텍스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재원 가지고 해결해 보는 겁니다. 어휘나 문법에 주목을 해본다든지, 이 안에서 추측을 해본다든지, 텍스트 안에서 이러저러하게 해결을 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상 읽기 전략은요, 어휘를 모릅니다, 문법을 모릅니다, 추측도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럴 때 이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텍스트가 아니라 밖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거가 보상적으로 이제 전략을 활용해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던 세종학당 한국어 읽기 교재입니다. 이것은 그 세종학당 기타 교재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본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교사용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육 메뉴에서 지침서로 들어가실 수 있고 학습 메뉴에서 교재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읽기 전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목록을 쭉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건 이 전략인데 이 전략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저녁에 아니면 좀 쉬셨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잠깐 웃으셨는데 그래도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토대놓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략들이 목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 내가 전략을 쓰고 있었지만 어떤 게 빠졌는지, 내가 요거 좋아하고 있었는지 파악해 보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텐데요. 각각의 사례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표를 활용해서 글을 읽는 거, 요거가 정보를 요약하는 활동이면서 표를
해석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침서인데요. 지침서에 보면은 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절차화해 두었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인데요.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언어를 사랑하는 문과 출신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표나 그래프 보면 어떠세요? 안 보고 싶고 그냥 딴 거 보고 싶죠. 사실은 이 표나 그래프에 꽤 유용한 정보들, 재미있는 정보들이 아주 농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학습자들이 읽게 하려면, 안 지나가고 읽게 하려면 요걸 읽는 방법을 교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로축, 세로축을 읽도록 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고, 내가 빠뜨린 정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봐라 라는, 쉽게도 할 수 있지만 표를 거부했던 학습자들, 표를 거부했던 나에게 친절하게 절차화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세한 팁들이 지침서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학습자들한테 짚어서 이렇게 교수하는 거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표가 있으면 여러분 지시문 읽고 표 보세요, 밑에다 채우세요,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 표를 읽는 거를 훈련하는 그런 수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표를 보고서 빈칸을 채우는데 표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서 집어넣는 거를 활동으로 하나 만드시면 표 읽는 거에 익숙해지도록 이제 훈련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정보만 찾아서 보는 찾아 읽기 같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연하게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연한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구체적인 정보 찾는 거, 근데 표로 마련을 해두면 요런 구조화에서 이 정보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또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내용에 표시하면서 글 읽는 겁니다. 막막한 학습자들에게 연필을 쥐어주고 중요한 거 표시해봐 라고 하면 일단 물리적으로 몸이 움직이니까 읽게 됩니다. 읽는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 연필 먼저 쥐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전공서 볼 때 하이라이트 손에 들고 비장한 자세로 포스잇 한쪽에 들고 그렇게 읽는데요. 일단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읽는 거를 그렇게 출발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먼저 적게 하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단어가 모이게 되면은 그 단어를 가지고서 내용의 개요를 또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맥 이용하기인데요. 문맥을 이용해서 단어나 구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 학습자들한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라는 거를 활동 공간을 주면 다른 이야기가 되죠. 학습자들이 자동적으로 하거나 못했거나 할 텐데, 이 표를 하나 만들어서 공간으로 주게 되면 학습자들은 활동을 하고 훈련을 한번 하게 됩니다. 빈 공간으로 두기보다 의미 찾으세요가 아니라 표를 만들어서 주면 적으면서 훈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메모하기. 네. 근데 핵심 단어만 메모해 보세요. 메모를 만들고 나면 핵심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요약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는 거가 막막한 학습자들에게 키워드를 적어보도록 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거 갖고 요약문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래프들을 읽는 것들 훈련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네. 또 글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락과 단락 간의 거시구조 확인하는 것, 원인과 문제 해결 방법으로 나눠서 이 구조를 파악하게 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정보들을 표로 정리해 보는 걸 할 수도 있고, 또 사실과 의견 구분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서 읽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야, 이건 그냥 의견이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도 돼 라는 판단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누적시켜 가는 거, 이런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를 왜 읽기에서 해야 돼? 쉽겠지만 사실은 읽기 전략 훈련입니다. 네, 그리고 훑어 읽기라서 대략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 네, 또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세종학당에 있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구축해 놓으신 자료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거를
읽기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읽기와 관련된 특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교재들과 자료들이 이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한번 목록을 가서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이런 교재들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간단히 하자면 낯설고 쉽지 않다. 예, 답답하고 당황스럽다, 막막하다라고 했던 읽기를 친근하고 쉽게 교육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읽기 전략을 학습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만들어 보시는 거가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자료의 접근성,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휘나 문법에 대한 가공이나 제시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또 배경 지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재 도비라에 있는 도입 부분에 있는 두 개의 질문이 뭐였을까? 이 사진은 도대체 왜 자꾸 있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구성할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텍스트 유형과 구조에 대한 주목이 학습자가 읽기를 읽어가는 과정에 전략을 개발하는 매우 유용한 툴이 될 거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점심 드시고 약간 노곤하셨을 텐데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낯설고 쉽지 않다라는 말이 확 와닿았는데요. 이 한국어 교육, 특히 이 읽기 교육을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더욱더 편안하고 좀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도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인지 또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 학습 방법 역시 다를 것 같은데요. 많은 정보들 자세하게 또 전해주신 덕분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큰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를 여쭤보면 단연코 1위가 바로 발음이겠죠. 그만큼 이 한국어 발음에 대한 애로사항을 안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김은혜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용적인 한국어 발음 교육법을 강의할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김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일단 스크린이 너무 크고 그다음 아나운서님이 저기서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제가 발음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손발이 달달달달 떨리고 있으나 얼굴은 웃는 것으로 이제 가장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 앞에 양해해달라고 이렇게 뭔가 변명을 써놨는데, 왜냐하면 1시간 안에 담기 힘든 내용이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설문 조사를 좀 했는데 무려 70분이 답을 하셔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또 다 전체 분야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강의자의 권한으로 좀 다수가 원하는 걸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록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에 넣어 놓았으니까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선생님들께서 읽어봐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음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듣고 따라하세요.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에서 이제 머무르지 마시고 좀 보여주고, 아니 뭘 보여줘, 발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느끼게 하자.
아, 느껴? 뭘 느낄까? 아,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고 발음하게 하자.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학습자들은 성인이죠. 성인이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제 토크 콘서트에 나온 분들이 보셨죠? 와,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발음이 좋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발음이 되기까지 들여야 하는 시간을 단축해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노하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의 소속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25년간 정말 많은 국적의 학습자들과 발음 교정이라는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진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영화 블랙이라는 건데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장면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이가 가정교사로부터 어떻게 말을 하고 단어를 배우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식탁에 있던 모든 식기를 짜증이 내서 아이가 팽개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어디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요 분수로 가져가서 아이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뭘 느낄까요?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단어가 저기 위에 있죠, 영어. 워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손으로 이게 물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데 이때 나온 방법을 제가 발음 클리닉에서 이 시기에 썼었습니다. 선생님들 손바닥을 입 앞으로 가져가 보시고 이 오르락내리락 안 됩니다. 편안한 데서 쉬고 그 다음에 워 한번 해보세요. 워. 따뜻한 입김이 싹 느껴지는데 그게 한 자리에서 느껴지세요? 아니면 이게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한 자리에 있어요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터 한번 해보실까요? 터 할 때 뭔가 퍽 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 터는 우리의 티읕 발음을 할 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모음을 발음을 하는데 이 모음이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런 기식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도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여준다라는 건데 저는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성인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 이거 뭔지 아시겠죠? 입이죠. 어떻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워라가 아니라 교실에 하나 정도 붙여놓으시고 학생들이 자모음의 음가를 배울 때나 할 때 이게 뭐지? 뭔지 모르지만 저걸 자꾸 보다 보면 이미지가 아마 남을 거예요. 그걸 응용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힘들어요, 가르치기 힘들어요 하고 써주신 4개의 음소입니다. 그런데 저도 힘들어요 하는 거는 으하고 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에와 에는 질문은 무척 많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렇게 신경 써서 안 가르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고는 있고 안 가르치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 설명은 해드릴 건데요. 그렇잖아요. 세종학당 수업에서 발음 수업을 일부러 시간을 빼서 하시기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저는 세종한국어 공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발음 연습만 합시다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선생님 이 발음하고 저 발음이 어떻게 달라요? 라는 학습의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실 정도까지는 좀 지식과 어떤 연습 방법을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동그라미가 뭘까요? 끝들이요. 네, 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입 모양이에요. 입이 열리고 닫히면서 어떻게 변하나. 그러면 자, 선생님들
우리가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학생들에게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요. 자,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오, 어떻게 아를 내시죠? 자, 그러면 또 손바닥을 앞에 대시고 아, 어, 오, 우를 하시는데 하나하나 끊지 마시고 소리를 계속 내시면서 입의 개폐 정도는 바뀌는 겁니다. 아, 어, 오. 자, 제일 아래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 제일 위에서 느껴지는 기운, 안 들려요? 네, 그래서 대강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오와 우는 요즘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정확한 분석은 한 건 아니지만 모음을 가르치실 때 모음을 길게 소리 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오를 길게 유지하고 있다 보면 오 길게 하다 보면 어이, 내가 오를 발음했지 우를 발음했지 이런 헷갈림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책을 보시면 어가 여기 있는 어도 있고 여기 있는 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오는 우리가 장음의 어라고 하는 건데 외국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쳤을 경우에 굉장히 발음의 오류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왜 말, 눈 하는 거는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저 어는 어디가 할 때 어와 은제와 할 때 그 은이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어서 가르치는 거는 외국인들에게는 무리다 해서 우리는 그냥 이 위치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아보다 입이 조금 덜 벌어지는데 그 발음을 할 때는 힘들게 입을 벌리고 힘들게 입을 작게 해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발음할 때 좀 쉬운 쪽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발음이 없는데 입 벌리기 싫어. 그러면 입이 나도 모르게. 한국 사람도 그래요. 자, 그래서 어를 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은 손가락 두 개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입을 벌려라는데 손가락 두 개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그 초급 학습자들을 가르칠 때는 참 재밌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손가락 두 개 넣으세요. 그런데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넣어요. 그럼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넣고 하면은 소리가 안 나요. 이 정도예요.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 손가락은 커서 이거 두 개 다 넣으면 내 입이 안 벌어져요. 이거는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너는 손가락 두 개를 꼭 넣어? 남녀노소 다 똑같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의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까지 열어라라는 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무실 때 입을 다물고 주무세요? 입을 열고 주무세요? 아, 왜 웃으세요? 답을 하세요. 답을. 네. 처음에는 다 이렇게 꼭 닫고 주무시죠? 거기에서 입술에 힘을 빼고 약간만 열어주면 으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없이 있다가 으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힘을 주면은 이상한 소리가 됩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으에서 시작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계속 입 벌리세요. 소리 내세요. 달라지죠. 그래서 입이 조금만 더 열려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카메라 많이 찍어주시죠. 셀카 모드로 해서 자기 입을 보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선생님 입을 보느라고 자기 입과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이 약간 오류 발음을 할 때 사진을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정한 대로 했을 때 올바른 입 모양을 찍어주시면 비포 애프터가 되죠. 보내주세요. 요것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바라고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애 보실 거예요. 아를 먼저 쓰는 애인데 당연히 입 모양이 더 크게 벌어지는 거죠. 저기도 손가락이 두 개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요 위치 보세요.
우리 요거 손가락 2개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도 대강 그렇게 되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손가락 2개보다 더 많이? 아니면 하나? 네, 입이 더 닫혀요. 그래서 애고 원래 그 애 발음은 열린처럼 하고 여기 아담스 애플이라고 뼈가 있죠? 그게 툭 올라갔다가 내려올 정도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는 반대로 그런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입을 작게 벌려야 하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변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게 벌린 걸로 고치시면 되겠고요.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한국 사람들도 발음을 변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저 애와 애는 이제 같은 거로 봐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신경 써서 그 무척 궁금해하지만 한번 알려주신 다음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심리적 부담 갖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세계 여행이라는 발음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애 발음으로 해볼 거예요. 세계 여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라는 다른 거를 몰라요. 그러면 세계 여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 닫는 거 너무 좀 그래. 그러니까 중간 정도 많이 열어요. 세계 여행. 그러면 세계 여행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맥락에서 문장을 말하고 발화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면 괜찮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앞이라고 해놨어요. 그 앞이라고 한 건 아까 개구도 보셨죠? 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맨 앞에 있었죠? 그 이고 그 뒤로 갔을 때 은데 언어권 중에는 그 의와 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를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내보냅니다. 혀끝 쪽에서 앞에 전설 쪽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뒤로 들여보내면서 소리를 내면 기가 아니라 기 이런 소리가 돼요. 그럼 한국 사람 외국인은 그걸 기라고 발음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게 기인가 그인가 좀 이상해. 그래서 학습자들의 머릿속에 저게 분석적으로 뭘 분석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소리를 낼 때 앞으로 더 내보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알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음가를 익히는 시기에 모음을 짧게 하도록 해보는 거. 그 다음 한국어의 모음들은 으아 하고 이렇게 먹는 모음은 없어요. 다 밖으로 아주 직선적으로 내보낸다. 이거를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중모음인데요. 이중모음은 잘 못하는 학습자들은 없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 학생이 한 거예요. 선생님,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안 더워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건 더워요 이렇게 하죠. 요요요 하는 걸 래퍼가 해요. 일반인들은 요요요 발음 안 해요. 현실 발음에서는 오히려 여에 가깝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처럼 하죠. 우리가 야를 가르칠 때 보통 이와 아의 결합이다. 그래서 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적합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이는 우리가 배우는 단모음의 이가 아니라 힘이 없어요. 반자음 반모음이에요. 혼자는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들이 앞에 잠깐 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하고 아처럼 발음하는 건 좋은데 발음 연습을 시작할 때는 한 번에 발음하게 해주세요. 한 번에 발음이 되지는 않지만 시간차를 오래 두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야 한번 해보세요. 야 해보세요. 야 좀 덜 힘들죠. 그래서 자 요게 차이입니다. 단모음은 어는 시작하고 끝날 때가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입술 모양도 안 변해, 개구 정도도 안 변해, 혀도 그 위치에. 근데 얘들은 다 변해요. 이가 어디 있었어요? 아까 그 그림 생각나시죠? 근데 아는 어디 있었어요? 쫙 아래에 있었죠? 그럼 이 발음하고 아까지 가는데 입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움직여야죠. 그런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은 혀의 움직임, 입술 모양의 움직임, 입의 열림의 움직임을 가져오게 합니다. 세 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야, 여, 요, 유. 그 다음 또 이거 궁금하시죠? 이건 아까 에와 에처럼 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규칙에서 설명할 게 있는데, 파찰음, 즈츠, 가르쳐요 발음이 맞는 게 아니라 여기 처라고 처음 할 때 처로 해놨죠. 저거는 표준 발음법에 나와 있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발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저 발음은 굉장히 잘해요. 가르쳐요. 훌륭하지만 그거 표준 발음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여기 시계 할 때 시계가 맞아요, 시계가 맞아요 하는데 좀 두 가지가 다 허용되는 네 개입니다. 기매, 폐해 알아두시고요. 자, 이 질문 또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우 소리가 들어가는 이중 모음인데 와, 워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단모음을 8개를 보여드렸는데, 거기 사실은 외국인 할 때 외와 위아래 할 때들이 단모음이에요. 으 하면은 단모음 발음이에요. 으 하면 단모음 발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위 이렇게 하죠. 벌써 입모양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발음하면 되는데, 학습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가? 실제로 이 발음을 으로 발음하는 학생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이중모음으로 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웬일, 회사, 괴롭다가 다 이미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동일한 발음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래 할 때 이유를 물어보는 그 왜는 아직까지 표준 발음법상에서는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입을 크게 벌려주시면 돼요. 왜? 친구가 자꾸 뭘 부탁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 왜? 이렇게 하시죠? 그 입 작게 벌리고 별로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벌려주시면 좋은데, 이것도 한국 사람들의 발음에서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강 비슷하게 발음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의예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발음인데, 이거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 다른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가 반모음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가 반모음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앞에가 반모음이에요. 자, 을을 짧게, 아까 말씀드렸죠? 을을 짧게 한 다음에 얼른 이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어이, 잘하세요. 네. 그런데 이때 하면서 너무 긴장을 하면 입술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해주시고, 이제 세 가지를 수업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처음에 모음만 딱 나올 때는 의자, 의사 하시죠. 그런데 다른 강의, 한국의 날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중모음으로 의로 발음하셔도 되고, 그 다음 이중모음 아닌 허용되는 발음으로 발음하셔도 돼요. 어느 게 더 쉬워요? 강의, 강의. 네, 그래서 그렇게 발음하도록 하시면 되고, 이제 자, 의에 자음이 얹혀진 경우, 문의, 의망 아니고, 편의점 아니고 편의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음인데, 이거는 사진 찍어 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썼을까요? 예뻐 보이려고.
아니다. 뭔가 숨겨놓은 뜻이 있다. 네. 자, 보시면 조음의 위치들이죠. 그 다음 색깔은 조음 방법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자음이 나는 위치는 여기 윗니 뒤에 있는 잇몸이에요. 치조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는, 학생들도 제일 힘들어 하는 발음들은 네, 요것들입니다. 평음, 경음, 격음인데요. 보통 삼중 대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옷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요 설명은 읽어보시고, 이제 보통 아까 워터 할 때, 터 할 때 팍 하는 기류를 느끼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들 손에 이제 또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기역 발음과 키읔 발음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카를 하는데 저는 가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입을 크게 벌리면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약간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을을 붙여서 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가 좀 느껴지세요? 이번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가 더 강하고 크게 느껴지세요? 크죠? 그런데 우리가 삼중 대립이라니까 자꾸 크를 동시에 연습시키려고 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그와 크의 차이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끄와 크의 차이를 알게 하시는데, 기식성 연습은 이런데, 제가 한국어 교육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어떤 선배님이 촛불을 끄게 만들어야 된다. 초 아시죠? 양초? 그래서 그걸 학생 앞에다 두고 칵 해서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불이 나겠다, 안 그러면 화상을 입겠다 해서 자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바닥을 많이 썼는데, 학생 중에 선생님 저는 똑같아요 했을 때 저는 정말 그 학생 손바닥에 가서도 했었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났겠죠. 코로나 위험에.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손으로 해서 알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기식성이고, 그러면 경음은 어떻게 하냐? 경음은 기식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턱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기류가 빠져나가기 좋은 구조가 돼요. 그래서 끄, 뜨, 뿌, 쓰를 하실 때는 턱을 들 수 있으면 아래로 내리게 하고 힘을 주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그래도 크 같은 소리가 나오는 학생한테는 으라는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한번 하게 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으크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거 힘들고 못하게 하니까 조금 더 쉬운 거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고, 그 국립국어원의 사랑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멀티미디어 자료에 보면 동영상 자료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류가 어떻게 나가느냐, 긴장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거 외에 뒤에 따라오는 모음의 높이가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음이나 격음이 있을 때 좀 높게 발음을 하도록 유도하시면 조금 차이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선생님들? 도, 투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토 소리를 노래할 때 높이가 높아지는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자, 자요, 차요는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자요에 힘을 줘서 차요 이러면 차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상대적으로 낮고 조금 힘을 빼는 느낌으로 하시고, 대신 차는 힘을 주고, 아까 기식성이 강했죠? 높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차요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남편한테 좀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게 재미있냐? 근데 저는 사실은 드라마, 뉴스, 노래의 대사
가사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어제 토크 콘서트에 나오신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노래로 많이 배웠다. 저는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걸 보고 아 저거를 억양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럼 막 드라마 보다가 오늘 무슨 드라마에 킹 무슨 랜드에 몇 화에 그 음원 규칙 잘못하는 예가 있다. 이런 거를 몇 분 몇 초 그래서 나중에 그걸 따다 모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발음이 나왔었어요. 어딘가에서. 이거를 경음화를 시키지 않고 열정적 하면은 소리가 자꾸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 경음화가 돼서 정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후행 모음의 높이를 높게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열정적, 2번 열정적. 오, 이 잘하셨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에게도 이런 소리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쉬운 것에서부터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의 높이와 2번의 높이가 같아 달라. 이런 걸로 조금 귀를 쫑긋하면서 그러나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서 학습자들이 아 나도 맞췄어 라는 기분 좋음이 동기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음인데요. 제가 공명자음이라는 말을 감히 썼어요. 울림이 있는 자음인데 요렇게 4가지예요. 니은, 미음, 그다음 받침, 이응, 리을이에요. 근데 이걸 왜 썼냐면 사실은 부록에 선생님들이 겹받침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부록의 겹받침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때 이 공명자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강의 자료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비음, 니은, 미음, 이응인데 한국어의 비음들이 비음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요즘 이제 영어권 학습자들은 니은과 자 아까 그림 생각나시죠? 치조음에서 나는 소리인데 니은, 디귿, 리을이 다 그 위치에서 나요. 그래서 비음과 같은 위치의 비음이 아닌 것들끼리 헷갈려 해요. 미음, 비읍, 순음이에요. 이것도 비강을 통해서 나오는 비음으로 나오느냐 입을 통해서 나오는 구강음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라는 지하철 멘트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제 학습자들이 책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탈비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2호선이라 내리실 문이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이 오른쪽입니다. 뭐 어느 쪽으로 내리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실수가 한 번 있었다면은 그거 금방 알아서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아 우리나라의 비음하고는 너무 달라요 했는데 자 선생님들 콧등에 손가락을 잠깐 얹어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괴롭혀 드려서. 하시면서 내 코가 울리는지 하면서 울리는지 문 할 때 내 코가 울리는지 이런 거를 좀 학생들과 또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을 발음을 해서 리을 발음을 하면 코가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을과 은을 구분 못할 때는 코에 떨림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받침 이응의 경우는 생각나세요?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응 받침이 어디에서 쫙 끝에 있었어요. 기역과 같이.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해보세요. 굉장히 깊숙이 나는 소리죠. 그때 혀 끝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뒤에 있다고요? 혀가 여기까지 간다고요? 혀가 입 천장이나 잇몸을 이렇게 때리고 있거나 다 있으면 안 돼요. 그 소리가 안 돼요. 선생님들 소리를 내시면서 혀 끝을 잇몸에 대보세요. 소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응 받침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좋아요. 강하고 발음을 하다가 강
하면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응 받침 소리는 짧게 끝나지 않고 그 소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멈추도록 조금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 빨간 별 질문하셨어요. 공원. 같이 이응 받침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뒤에 올 경우에 자연스럽게 안 된다. 자, 공하고 이거를 딱 끝낸 것처럼 하지 않고 뒤에 연음처럼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쓴 방법은 이거예요. 이응을 너무 짧고 강하게 해서 끝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약간 이응이 열려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떤 발음이 나오냐면 공원이 아니라 공원. 한번 해보세요. 공원. 공원이 아니라 공원. 그래서 학생들과도 이거 이렇게 다 닫지 말고 공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응 발음을 하면서 이게 혀가 이렇게 올라가는 영국의 음이거든요. 이때 영국애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남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아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가요가 시장게 기역 소리가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강의, 시장계 가요. 응게. 자, 혀 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있죠. 자, 한국어는 혀를 이렇게 말아서 하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발음이 없어요. 한국어는 굉장히 솔직해요. 그냥 혀는 뻣뻣하게 있고 다 내지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유음은 총 3가지 발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똑똑 혀 끝으로 윗 잇몸을 노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니고 따닥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는 발음과 을 하고 혀 끝이 윗 잇몸에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공기는 옆쪽으로 빠져나가는 설치음이 있어요. 그리고 설치음 빨 다음에 다시 리로 시작하는 빨리, 리을의 연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3가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두드리는 느낌, 혀 끝을 윗잇몸에 한번 튕기듯이 하는데 이때 제가 올리, 살람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쓴 단어가 유리예요. 선생님들 유 해보세요. 유. 입이 많이 벌어져요? 아니죠. 입을 많이 벌리려면 입이 크게 열려야 돼요. 혀가 말리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려면 입이 열려 있어서 공간이 있어야 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 해보세요. 유 소리 내면서 혀 이렇게 말아보세요. 이 입은 변하면 안 돼요. 잘 안 되죠? 자, 그 다음 두들기고 리 두들기고. 자, 그러면 이는 또 입이 크게 입 벌리면 안 돼요. 이라서. 그러니까 가장 혀가 못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발음을 하게 한 게 유리예요. 그래서 사람 울리 하다가 유리 그러면 그 다음에 유 그리고 반모음이 있는 이중모음들이 혀가 더 힘이 들어갑니다. 긴장이 세요. 그래서 우리보다 유리라고 발음하는 것이 훨씬 이 리을, 초성의 리을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설치금, 물, 이제 베트남 선생님들께서 우리 발음이 잘 안 돼요 하는데 문이라고 발음하실 때는 그건 비음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발음하실 때는 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가끔 그 단어를 연습시키거나 문장을 연습시킬 때 우리 물 연습하다가 물이 없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물 할 때 혼자 있을 때는 받침 리을 발음이에요. 물, 달. 그런데 물이 없어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이가 아니죠. 무리하니까 사실 무리할 때는 이 발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 물도 없어요. 그러면 받침을 가둬놓고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빨리와 같이 빨리,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켤레 이렇게 발음하는 학습자들, 그렇게 발음 잘하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그렇게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설치금으로 발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옷인데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사, 서, 소, 수. 그냥 소리만 내지 마시고 혀가 입천장과 마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아니고 시. 마찰이 일어나는 위치와 발음 방법이 달라요. 변이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가요? 시장에 가요? 아니고 시장에 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쉬 발음을 할 때는 혀 끝을 조금 더 아래 이들 옆쪽으로 내리고 마찰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오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과거보다는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저는 그 원인을 한류에서 찾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이돌 그룹이. 자, 그 다음 지읒은 쫙 하고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발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요, 차요처럼 하는 건 높이를 가지고 연습시키는 것이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옷과 쌍시옷 음가가 너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선생님들 여기 한국에서 다니시면서 뭐 타고 다니세요? 네, 쓰기는 어떻게 써요? 버스 쓰지만 읽는 것은 네. 그 다음 가스 써놓지만 네, 그 외래어 표기에 의해서 써놓은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발음에서 약간 된소리에 가까운 발음. 완전히 버스는 아니지만 버스라고 읽지는 않죠. 그럼 실제로 스만 들어가는 단어 쓰레기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스라고 써요. 스위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어요. 또 다른 발음이 되죠? 자, 그러면 스만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혹시 스스로라는 발음 아세요? 그거는 스스로 발음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 그러면 스가 들어가는 단어. 갑자기 머리가 마비되는 걸까요? 자꾸 뭐라고 말씀드려서. 쓰레기. 네, 그거 쓰레기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잘 아는 단어 중에 비싸요, 싸요 있어요. 그 발음을 비싸요 이렇게 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잘하는 발음에서 네가 이 발음을 네가는 내가가 현실 발음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발음을 이렇게 한번 끌어다가 해보세요 하고 응용을 해서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받침에 대한 규칙을 해놓은 건데요. 영어권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억 할 때 한국 사람 부억 하라고 하는데 부억 네, 이렇게 하죠.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받침이 7가지만 소리가 나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자기가 있는 그 발음대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 3가지는 굉장히 많은 음소들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용어를 뭐 중화, 평폐쇄마, 예, 평음 중에 폐쇄음처럼 됐다. 또 파열음화, 평파열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론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받침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하냐? 보통은 우리가 호흡을 해요. 하고
다시 폐에서 기류를 끌어올리면서 뭔가 막고 있던 기관이 열리면서 푹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크 같은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터트리는 걸 하지 말아라요. 그러면 부엌가 아니고 부엌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못 내게 하셔야 돼요. 그냥 엄마 어디에 계셔? 부엌. 너무 잘해요,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은 거꾸로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자꾸 그 발음 안 하고 자꾸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크 소리를 내야 되는 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침 발음을 딱 한 번 한 다음에는 박도 마찬가지예요. 박끄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박 한 다음에 그대로 멈춰 있게 해주시는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르치면서 학습자들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연음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부엌 안 돼. 부엌 안 돼. 하고 그다음 엄마 어디에 계세요? 부엌에 계세요 하지만 드라마를 보면 엄마 어디에 계세요? 부엌에 계세요 이렇게 하죠. 꽃이 아니라고 하죠. 꽃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꽃 이렇게 해요.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꽃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꽃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단계에서 학생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오, 천재예요. 아주 잘했어요. 네. 자, 겹받침이에요. 11개가 있는데 여기 제가 부록에 왜 어떨 때 여기는 앞에 자음이 남고 어떨 때 뒤에 자음이 남느냐는 제가 자세히 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타고 가실 때 무거워서 짐에 넣으셨겠지만 그래도 좀 나중에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어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받침 자리에서 두 개의 소리가 같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지든지 연음이 돼서 다음으로 가든지 이런 건데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이거죠. 여기입니다. 리을 기어. 책을 읽다, 읽다, 읽고, 읽지, 읽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방이 넓어요. 여기 지금 숙소가 너무 좋다고 들었어요. 부럽습니다. 네. 자, 넓다, 넓다. 넓다. 그러면 리을 비읍. 발을 밟다, 밟다. 밟다, 밟다. 발을 밟지 마, 밟지 마. 오, 선생님들 너무 잘하세요. 네. 자, 저 넓다와 밟다의 발음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들도 부록에 넣어놨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여덟부라고 소리 안 내시죠? 예. 그런데 간혹 방언에서 여덟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표준어에서는 그건 아니니까. 그럼 이거를 학생들에게 규칙으로 다 가르치실 거예요?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은 나올 때마다 소리와 함께 익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익힌 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절대로 욕심내서 이거 표로 주시고 외워.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운 규칙인데요. 이렇게 음운 규칙을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런 말들을 써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신 거는 니은 첨가에 대한 그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다른 색깔로 해놓은 건 평패세 음화는 조금 전에 받침에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이런 건데 대치는 원래 A였는데 이게 소리가 B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탈락은 없어져요. 그래서 좋아요 같은 거고 아까 겹받침 중에서 하나가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자음군 단순하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고 축약은 두 개의 음소가 만나서 하나의 음가를 내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할 때 축하 입학 비읍 받침과 힛이 만나서 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축약이에요. 그 다음 첨가가 이제 대표적인 게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는 음절이 있을 때 앞 단어에 꼭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오는 음절의 시작이 이, 야, 여, 요, 유, 예, 예 요거예요. 그래서 이 모음 계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게 앞과 뒤가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낭 아시죠?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니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웬일, 두통약, 그 다음 제일 연습하기 좋은 게 역 이름이에요. 자, 여기에 오실 때 지하철역 어디에서 내리세요? 자, 삼성역, 삼성역이에요. 왜? 삼성이라는 것과 뒤에 역의 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건 좀 쉬워요. 그런데 지하철 역이에요. 지하철역인데 지하철역 리을로 발음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요. 이렇게. 그 다음 유음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규칙에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변화를 또 겪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별일 없어 안 하시죠? 별일 없어, 별니 아니고 별일 없어까지 가죠. 부엌 너무 좋아하죠 제가. 부엌 일, 부엌 일이죠. 그게 어떻게 돼요? 네, 한국말 하듯이 숙녀할 때 부엌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발음 공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네. 무슨 일이죠? 요거는요. 할 얘기 아니고 할 얘기 아니고 할 얘기에서 리을로 끝나야 맞습니다. 얘기가. 그 다음 강조하고 싶어서 저녁 다음에 잠깐 쉬시면 저녁 약속 있어 이럴 때는 니은 첨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저녁 약속해서 니은 첨가 뒤에 비음화까지 따라가는 거죠. 자, 몇 시 도착?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말 중에 알게 모르게 니은 첨가에 비음화가 됐거나 유음화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듣고 처음에는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도 돼요. 한국어가 어떤 발음이 있나 듣고 그 다음에는 초점을 맞춰요. 그와 크가 똑같이 들리는지 다르게 들리는지 어떤 것이 높게 들리는지 이런 거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 봐요. 어디에서 소리 나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면 되는지를 아까 이미지 보여드렸죠? 그런 걸로 보게 하고 아까 손바닥 많이 하셨죠? 어떻게 다른지 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발음하게 하면 아주 느리게 향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록을 보시면 제가 연음을 가르칠 때 뭘 조심하시고 비음화를 가르치실 때는 어떤 거 조심. 우리는 한국말을 한국말로 하는 것만 가르쳤지만 사실 어떤 단어의 경계를 벗어나는 이거 읽어보세요.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엄마가 화를 내면서 밥 먹어 아니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밥 먹어가 되죠?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주시고 자 비음화가 한국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라고 하지 않고 종노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거는 리을의 비음화예요. 유음의 비음화예요. 알아두시고 국외음화 같이 아시죠? 끝이 아시죠? 끝을 어느 게 맞아요? 네, 끝을이 맞습니다. 이가 동반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유음화도 이게 경계, 단어의 경계를 벗어나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난 라면 좋아해. 빨리 해보세요. 랄라면 좋아해.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유기음아 히읗탈락. 히읗탈락에서는 우리 좋아요는 참 잘하는데 넣어요 같은 경우에 모음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럴 때 학생들 중에 저거 굉장히 짧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넣어요. 한국 사람도 그런데 사실은 저거는 넣어요로 발음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 다음 경우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 보세요. 제가 아까 부록에서 꼭 보세요 하는 게 네, 겹받침 단순하고요. 그래서 공명음을 포함하는 그리고 명사냐 용언이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너무 끝나면 저 혼자 얘기했으니까 좀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노래예요. 러브홀릭이라는 버터플라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건 없어요. 원고에. 선생님들 찾아서 이제 들으세요. 노래 안 들려요. 여기 왜 이렇게 뭐가 많을까? 빨리 제가 표시해 놓은 밑줄과 색깔의 공통점을 찾아내세요. 시간은 2분. 자, 밑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음소는 뭘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약간 노란색처럼 보이는 거는 뭘까요? 네, 비음아, 비음동화, 자음동화 중에 몇 개 없어요. 자, 그 다음 녹색. 네, 이응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와, 진짜 빨리. 제가요, 이거 아침에 하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빛을 내는 아니고 을내가 돼요. 빛을 내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하고도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어려운 노래 주시지 마시고 쉽고 짧은 일부분만 가지고 음가를 배우거나 할 때 찾아봐. 먼저 찾고 이 발음을 한번 시도해봐.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을 다 드렸고요. 마지막 퀴즈가 있습니다. 발음이 이중모음으로 나는 것들만 찾으세요. 몇 개까지 찾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몇 개 찾으셨어요? 이쪽에 남자 선생님 안경 쓰신 남자. 몇 개까지 찾으셨어요? 7개요? 조금 더 많은데요. 12개요? 13개요? 자, 여러분 선생님들 조금 후에 모여서 뭐 하신다고 하셨죠? 공동작업. 네, 그때 답을 맞춰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중모음을 가르치시고 나서도 아주 쉬운 노래,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그 가사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노래의 발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선생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셔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인데 노출됐다 하고 제가 좀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공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김지영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에서 말씀하셨죠. AI의 시대에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해야 된다라는, 못 들으셨어요? 굉장히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발음을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앱에서 나오는 설명이나 어떤 분석 자료를 봐도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줌의 시대, 코로나가 가져온 시기는 발음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다 줬어요.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입모양도 잘 볼 수 있고 감염의 위험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못 갑니다. 발음은 절대로 일주일에 2시간 한 번 연습으로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3분, 5분. 그리고 듣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은 지치시면 안 돼요. 꼭 세종학당 수업에서 발음을 강조해서 가르치실 필요는 없겠지만 나는 이걸 더 알고 싶어요 하는 학습자들에게 좋은 연습거리를 주시고 좋은 팁을 주시는 것은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일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됐고요. 만약에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어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네, 한이 약간 긴 발음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약간 눌러주시는 것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제 우리 격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뒤에서 열심히 따라해 봤는데요. 실은 저도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잘 되지 않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전해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덕분에 저 역시 열심히 학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다양한 사례들 또 말씀해 주셔서 아마 앞으로 지도하실 때 큰 도움 되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모든 강연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셨죠?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한국어를 알고 전한다는 것, 너와 나, 우리의 경계를 넓히는 일이며 서로 존중하고 나누는 소통이다라고 멋지게 남겨주셨습니다. 좀 뭉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아름답고 또 숭고한 과정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차 연수에서 소중한 인사이트 얻으셨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2일차 연수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10시부터 시작되니까요. 내일도 역시 열정 챙겨 오시고요. 또 열정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이 현장에 계신 우리 교원분들께서는 교수법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기회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